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이제 줄여서 할게요. 제가 빼놓은 내용은 거기 그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좀 내용을 좀 보충 좀 하시고 공론장과 K민주주의 유튜브가 유튜브 들어가시면 그 강의가 55강으로 되어 있어요. 한 15분 정도씩. 제 얼굴은 보지 마시고 내용만 열심히 보세요. 제 얼굴을 보면 여러분 공적인 업무는 공무원이 하는 업무를 공적인 업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닌 문제는 공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의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벌써 이념적으로 공적인 업무는 공무원의 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의정부 소각장에서처럼 공적인 문제는 주민이 중심이 돼서 풀어가는데 공무원이 그 공적인 문제를 잘 풀어가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을 정확하게 했어요. 심부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무라고 하는 거예요. 주민이 중심이 돼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주민이 공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인 것이고 공무원은 그 일을 도와주는 서포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일 이제 다음번에 오는 인천에서 이제 검암동에서 지금 주민들이 공론장 거기는 마을 총회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 중요한 복지회가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행정이 깡 무시하고 있어. 어쨌든 그러니까 주민들이 나서가지고 그 문제를 풀려고 그래. 근데 뭐 주민자치회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 무관심해. 그러니까 주민들이 마을 총회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마을 총회를 지금 소집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죠? 마을 총회를. 근데 그 마을 총회를 자기네들 생각과 비슷한 사람만 모으는 게 아니라 생각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게끔 공론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의견을 누가 무시할 수 있겠어요? 가리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누가 그게 공적인 업무예요. 그게 공적인 거예요. 공무원이 하는 것 중에 얼마나 사적인 것이 많아요. 여러분 잘 알죠?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사적으로 일을 하면 그거는 공무가 아니지. 그건 사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여러분 혼돈하면 안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로 핵심적인 내용을 한 15분 내지 20분에 걸쳐서 핵심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들의 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감수성에 관한 얘기, 감수성, sensitivity, 감수성. 우리가 공론장을 만들고 수기민주주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 제가 참 오랫동안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저도. 왜 우리 시민들은 끊임없이 행정에 의존하고 권력에 의존하고 민원 넣고 답도 없는 민원 기다리고 또 소리는 것도 외치고 또는 저거 대표 바꿔보면 좀 더 생활 우리 삶이 나아질까 기대를 걸고 4년에 한 번씩 투표장에 열심히 나가서 투표지를 하고 그런데도 우리 삶의 문제는 나아지지 않아요. 더 행복해지지 않아. 이게 너무 복잡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하다가 이게 도대체 이게 근데 무엇인가 하여가 우리 삶은 점점 아까 말씀하신 자살부터 출생 저하부터 해가지고 점점 문제는 심각하게 다가오는데 이 문제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해결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답답하단 말이에요. 답답하고 그리고 이게 뭐 노후에 대한 걱정부터 아이들 취업 문제에 대한 걱정까지 걱정거리는 수없이 많은데 이런 문제는 도대체 누가 다루는 거지? 근데 국가에서 안 다루는 것 같아. 보면 다룬다고 돈은 써.
출생률 저하 때문에 뭐 200조를 썼대 대충. 근데 출생률이 계속 줄어들어. 도대체 이게 문제가 뭐야 이게? 이거 그럼 누가 해결해야 되는 거야? 대통령이 해결할 수 없는 건 누가? 이런 문제들 속에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국가를 움직이게 하는 것. 국가가 거꾸로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왜 정치 권력은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정치 권력이 시민 두려워하지 않죠? 네. 이번에 총선도 보면은 국민의 삶과 관련된 논의를 하던가요? 아니요. 총선 과정 봤죠? 네. 진짜로 꼴값을 떨죠. 꼴값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꼴값들을 떨죠. 네. 어? 사소한 문제 뭐 지네들끼리는 엄청 심각한 척해. 근데 우리 삶과는 전혀 관계. 우리 삶과 관련된 주제를 얘기하는 걸 봤어요 혹시? 못 봤어요. 근데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 삶을 좋게 만든다며 말로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해. 시초는 더 안 해.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왜 이렇게 번번이 사기를 당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새끼들 인간성이 거지 같은 놈들이라서 바꿔야 된대. 근데 우리나라가요 이번에도 엄청 바꿔냈죠. 이번에도 거의 한 50% 이상 바꿨을 거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의원 교체율이 OECD가 하면 제일 많아. 우리는 뭘 해도 하여간 최고야. 최고야 육체야. 근데 국회의원 교체율 두세 개 최고야. OECD가 다 바꿔. 근데 왜 안 바꿔? 어떤 사람들은 혁명을 하면 바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젊은 날에 막 혁명을 해 이렇게. 그리고 또 뭐 2016년 17년 촛불 시위를 혁명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2016년 17년 세계가 놀랄 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했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 있어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나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도대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옛날에는 좋은 사람을 뽑으면 나라가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정확하게 있잖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왕도 정치 사상이야. 지금 현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선민사상. 그러니까 왕이 좋은 정치를 하면 민중을 위한 정치를 하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왕도 정치에 기반한 사상이야. 그 사상이 아직도 머릿속에 사람들 속에 있어. 아직도 용이라고 표현하지. 용. 임금님을 대통령을 용이라고 해. 장용. 아직도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명확한 것은 사람 교체한다고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선거한다고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게 혁명 비슷한 거 한다고 해가지고 바뀌지 않는다. 왜 혁명을 하면도 바뀌지 않을까요? 왜 혁명을 하면서 바뀌지 않나요? 혁명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2016년, 17년 혁명, 촛불 시위, 뭐 혁명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권력 그룹이 있어요. 권력. 정당 A, 정당 B, 정당 C. 정당 A로부터 촛불 시위를 통해 정당 B로 바뀌었어. 그랬다가 다시 또 대통령이 정당 A로 바뀌었어. 이걸 이름해서 혁명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건 혁명 아니야.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국가 권력과 시민 권력 간의 권력 관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지느냐? 그거는 조금 다른 거지만 적어도 국가 권력과 시민 권력 간의 관계의 질적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엊그저께 유월항쟁을 했었는데 유월항쟁이 혁명에 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권력관계를 뒤집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제도를 건드렸잖아요.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권력관계의 일정한 부분을 건드린 거지. 권력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실제로 변하기 시작했죠.
굉장히 작은 변화지만 본질적인 것은 국가 권력과 시민 권력 간의 관계의 변화야. 질적인 변화. 횡적인 변화가 아니라 권력 A로부터 B로, B로부터 C로 변하는 게 변화가 아니고, 그건 다 이미 한국 사회는 정치권이 기득권화 돼 있어. 그래서 거기서 그냥 도돌이표로 노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끊임없이 국민을 세력적으로 재편하는 거야.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상대방에 대해서는 무지막지하게 욕을 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규합해내는 것이 유일한 정치적인 목적이야. 그 대표적인 것이 편덤 현상이야.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 얘기 뭐 오래 할 건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국가 권력과 시민 권력, 지금 상황을 국가 권력과 시민 권력의 관점에서 읽고 볼 줄 아느냐라고 하는 거야. 관계를 권력의 관점에서 볼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 권력 감수성이고요. 권력, 거기 보면 권력 문해력이라고 했잖아요. 또 하나는 권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권력 현상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그 권력 현상의 변화를 추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소위 말하는 권력에 관한 문해력이야. 파워 리터러시라고. 이게 우리한테는 없어. 왜 없는지 알아요? 지금 현상을 권력의 관점에서 볼 줄 아는 안목이 없어. 눈이 없어, 우리한테는. 왜 없는지 알아요? 제가 있잖아요. 프랑스 갔더니 프랑스 사람들이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쟤네들은 지금 떠들어도 국민들 눈밖에 나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애들이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일반 시민이. 그러니까 저 권력은 우리가 만든 권력이고 그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확신이 있더라니까요. 일반 시민들한테. 제가 그걸 보고 야, 혁명이라는 게 저도 그 프랑스 혁명 정도 되니까 한 200년 이상 동안 그 힘이 좀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아직도요, 국가와 시민사회를 구분을 못해. 그냥 국가만 존재해. 그리고 그 안에 시민사회는 뭐 이똥만동 이렇게 있는 거야. 시민사회라는 말을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쓰긴 썼는데, 이게 뭐 국가의 한 분야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 한 부속물인 것처럼. 국가라고 하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 있는 뭔가 부속물들처럼.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창조물이야. 만들어진 거야. 1948년 8월 15일 이전에는 한국은요, 1945년부터 1948년까지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어. 제 말 이해 가요? 국가를 만들었어. 그 사이에 지지고 복파하면서. 국가를 누가 만들어? 사람들이 만드는 거야. 인민이 만드는 거야. 국가 이전에 사람들의 삶은 존재하는 거예요. 생활세계는 이미 존재하는 거야. 그 생활세계 속에서 국가도 만들고 정부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알지는 잘 못하지만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원래 인민이죠.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뽑는 것도,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국가의 국채를 정하는 것도, 모든 것은 다 국민, 그 구성자인 국민이 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권력의 핵심적인 주체는 여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국가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고 이렇게
그 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더 중요해. 심각하게 물어야 돼. 저는요, 제가 60이 이제 60쯤 됐어요. 이제 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한 50년은 국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개똥 같은 생각이지. 이게 헛바람들이 잘못된 생각이 대갈통 속에 팍 어렸을 때 60년대 초반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교련받고 국민교육원장 외우고 생활운동 노래 부르고 아침에 조회 받고 또 체벌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체계적으로 국가 이데올로기가 대갈통 속에 딱 박혀 있는 거야. 그래서 네 삶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 국가와 별다른 세계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국가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대갈통 속에 아주 깊이. 근데 이제 살 날보다 뒤질 날이 더 가까워져서 그런지 몰라도 점점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이 삶이라는 것이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거죠. 저기 있는 그 정부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사는 동네, 내 이웃들, 그리고 고향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강력하게 국가 이데올로기에 멍들어 왔었는지를 정말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렇게 각성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국가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고 삶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존재구나. 원래 존재하다. 그리고 이 관계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근데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거잖아. 국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해. 우리도 국가 없는 상태를 경험했죠. 돼지 취급도 못 받잖아요. 지금도 국가 없는 나라들 있어. 남수단 뭐 있는데 보면 국가가 막 이렇게 막 흔들려. 국가가 막 한 나라에 국가가 두 개야.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하나는 그 밑에 있는 부대통령이었던 수상이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깽단 대표가 또 나라를 대표 깽단이 센가 봐. 그래서 대가리가 두 개야 이렇게. 그래서 싸워. IT라고 있죠. 좀 IT도 막 무정부 상태야. 국가가 무너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잡아먹고 막 죽이고 막 난리쪽이야. 그러니까 국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국가라고 하는 말을 가장 줄여서 얘기하면 질서야, 질서. 삶에서 질서가 필요하죠. 질서가 필요해. 근데 그 질서가 필요한 이유가 뭐야? 삶이 존재하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삶은 자율성과 자유란 말이야. 삶은. 그래서 자율성과 자율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 두 가지가 그래서 반드시 서로 상호 균형과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국가 없이 부족적인 상태로 남아 있는 나라들이나 아니면 시민사회의 자율이 없고 국가적인 질서만 존재하는 전체주의나 뭐 나치즘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는 뭐냐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지 지속 가능한 국가가 되고 국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관계를 우리가 조선시대 때 생각한 정도로 온정주의적이고 왕도주의적인 누군가가 국가는 원래 존재했었고 국가는 누군가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이고 우리는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이고 라고 하는 식의 무의식에서 깨져야 돼. 거기서 벗어나야 돼. 완전히 벗어나야 돼. 완전히 벗어나야 돼.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게 자유의 발견이야. 국가라고 하는 귀신 악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자유가 뭔지를 발견할 수가 없어.
진짜. 이건 제 고백처럼 얘기하는 거. 근데 이게 다 귀신 딱지들이 다 붙었어. 다 국가 이데올로기에 다 완전히 다 성공적이지. 그 국가 이데올로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국민을 동원할 수가 있었어요. 그 국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국가 이데올로기가 알티셀이라는 사람이 하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통제력. 말 안 들으면 조지는 거지. 삼천 교육대 같은 데 쳐박는 거지.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이데올로기로 공격. 정신적.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야 돼. 그게 분명히 우리 근현대사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죠. 어쨌든 국가를 만들었잖아. 우리가 놀라운 점은 그 세계사회의 경랑 속에서 국가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 의미를 부정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소위 좌파들 중에는 그게 잘못된 국가를 만들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거 굉장히 작은 얘기고 국가를 어쨌든 만들어서 유지해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관계의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시점이지. 이해가 되죠? 관계의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국가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 또 시민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고양이를 4마리 키워본 적이 있어요. 고양이. 나중에는 막 또 지네끼리 막 새끼를 낳아가지고 나중에 8마리까지 내가 터치 몰라 고민을 많이 했는데 4마리를 제일 처음에는 한 마리를 키우는데 잘 안 처먹고 막 그래. 비실비실거리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큰 녀석이 고양이를 한 마리 데려다 놨어. 그랬더니 잘 안 처먹던 놈이 잘 처먹어. 이게 막 눈이 바짝바짝하고 막 서로 이렇게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그래 2마리 다 건강하게 컸어. 그러니까 2마리를 또 데리고 와가지고 4마리가 돼가지고 하여간 고생을 엄청 많이 했는데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 저는 이제 농사를 이제 4년 초보긴 한데 농사를 이렇게 접으니까 한 그루를 심을 때보다 옆에 이렇게 경쟁하는 거를 같이 심으니까 몰라 서로 뿌리끼리 통신을 하는지 지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서로 이렇게 일종의 경쟁을 하나 봐. 식물들도. 그래가지고 잘 커. 이게 하나만 했을 때보다 잘 커. 서로 경쟁을 하나. 이게 국가와 시민사회를 상호 주체적인 관계, 아까 이해했죠? 상호 주체적인 관계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국가를 위한 것이야. 그게 국가를 위한 것이야. 국가에 대해서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그게 전체화되지 않도록 하는 힘이지. 근데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야. 우리 사회가 있잖아요. 좀 복잡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금방 이해할 거예요. 우리는 GNP에서 있잖아요. GNP 국가 GNP를 구성하는 게 뭐냐면 국가하고 그다음에 기업하고 사람들의 소비야. 이제 기업은 생산을 하잖아요. 그 소비는 이제 국가도 소비를 하고 이제 시민들도 소비를 하잖아. 근데 이게 이제 전체 중에서 누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 근데 한국은 외국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국가의 소비가 굉장히 적어. 국가의 포션이 굉장히 적다고. 우리는 제가 기억이 정확한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적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공적인 서비스가 굉장히 빈약하다는 얘기야. 국가가 돈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 월급으로도 주지만 그것보다는 복지 비용 같은 거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우리나라는 복지 비용이 적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 그 얘기는 국가가 GNP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얘기야. 적어요 실제로. OECD 중에서 거의 두 꼴찌야. 그런데 한국 있잖아요. 그럼 포션이 적으면 팔아도 적어야 되지.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돈을 적게 쓰면은 힘도 그만큼 못 써야 되잖아. 근데 한국은 놀랍게요. 돈은 조금 쓰면서 힘은 엄청 써. 물려. 기현상이야.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삶의 허덕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요, 이 사람들의 삶을 좀 넉넉하게 해주려면 국가가 복지정책 등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완화시켜줘야 되거든요. 경쟁도 완화시켜주고 사람들이 살만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역할을 국가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삶의 질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국가가 역할을 잘 못해. 그런 역할을. 왜냐하면 돈이 국가가 왜 포션이 적으냐면 두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는 사람들이 세금을 잘 못 내. 우리나라가요, 외국보다 조세에서 차지하는 것 중에 소득세율이 굉장히 낮아. 뭐 많이 들어봤잖아요. 국민 한 50%는 안 낸다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듣죠? 실제로 50% 정도는 안 내. 소득세를 못 내. 그래서 적어. 세율이 훨씬 적잖아요. 우리 소위 말하는 선진국. 또 하나는 원래 기대는 대기업들을 막 키우면은 세금을 많이 낼 거라 법인세 많이 내서 국가가 좀 부유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게 97년, 2008년을 지나면서 해외로 빠지는 분이 너무 많아진 거야. 다른 나라에 돈 임금 주고 다 세금 내고 미국에 있는 현대는 미국 사람들한테 임금 주고 미국에다가 세금 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수가 늘어나질 않는 거야. 그래서 세수를 늘리려고 하면 국민적인 저항이 굉장히 커요. 세금 더 냈다고 하면 국민들 엄청 싫어하지. 그 다음에는 정권이 바뀌잖아. 이렇게. 근데 왜 그렇게 그 저항이 크냐면 사람들이 쪼잔해서 그러냐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어. 정부가 힘이 있다는 건 아는데 저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제대로 쓸 거라고 하는 신뢰가 없어요. 제 말이 맞죠? 제가 미국에 갔어요. 몇 년 전에 미국에 가서 갈등 현안 때문에 미국 체사피크만이라고 하는 뉴욕 위에 있는 그 지역에 이제 댐 관련해가지고 갈등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인터뷰를 하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인터뷰하는 중에 그래도 우리는 국가를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국가를 믿는데. 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국가를 믿는다라는 말을. 그래서 어떻게 국가를 믿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더 놀라웠어요. 여태까지 국가는 우리를 배반한 적이 없어요. 와, 국가가 자신들을 배반한 적이 없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2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국가로부터 배반당한 적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시민들이 편에 서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야. 그런 믿음이 그게 사실인지는 몰라. 제가 뭐 미국 놈이 아니니까. 근데 대충 봐도 어쨌든 그게 사람들 마음속에 그게 하나의 신념처럼 들어와 있는. 그래서 그렇게 미국 놈들 이렇게 대통령 선거 나오면 뭐 오바마 연설문도 보면 우리가 뭐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후부터 뭐 우리 선조들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죠. 그때 자유를 얘기를 했고 뭐 그 정신이 이어져 가지고 뭐 지금까지 그 정신이 이어져 오고 나는 그 정신에 기반해서 흑인으로서 대통령을 하게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에 대한 믿음이 선명하게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국가하고 시민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지. 국가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러면 그 국가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시민 권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이 권력을 형성을 할 때 소위 말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 형성돼요. 우리는 관계라는 것이 없어. 제 말 이해가 가요? 이 고양시에요. 고양시장은 있는데 고양시장과 맞짱뜰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호해. 모호해.
중간중간에 무슨 단체들은 있는 것 같고 산왕산에 가서 싸우는 사람들은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떠드는 언론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 이 사람들의 뜻은 뭔지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다 개별적으로 다 다스리는 거죠. 지네 입맛에 맞는 애들하고 짱을 하는 거야 다.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에 기반해야 되고요. 공론장을 통해서 그 내용이 형성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화될 수가 없어. 근데 고양시의 중요한 문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각장 문제라든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시민의 의견이 모아진 의견이 있나요? 있어요? 없잖아. 없으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누가 신뢰를 하며 누가 그 내용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겠어요. 권력이 그 내용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느냐 말이야. 안 갖죠. 시민이 숙고해서 모아진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공론장의 효과이면서 공론장 그 권력 감수성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놨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권력에 대한 감수성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지금 상황을 권력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보고 파악하고 그 권력 관계의 변화를 포착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특히 이 행정과 국가 권력과 시민사회 간의 관계를 권력의 관점에서 보고 읽고 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요. 대충 느낌이 오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리터러시를 가져야 돼요. 권력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형성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필요하면은 견제하고 필요하면 공격해서 상대방을 구축하고 하는 권력을 사용하는 권력의 쓰기. 리터러시 하나는 읽기고 하나는 쓰기잖아요. 권력을 어떻게 시민사회의 권력을 어떻게 모아서 상대 권력을 구축하는 데 쓸 것인지 공격하는 데 쓸 것인지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권력의 쓰기야. 이 말은 내가 만든 건 아니에요. 권력 감수성이라는 말 내가 만들었는데 권력 리터러시는 그 에릭 라우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시민운동가가 쓴 말인데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파워 리터러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시당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끝낼게요. 사장의 주민주권과 공론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만 아시면 돼. 주민주권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 이제 주민주권이 뭐야? 주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거기다 잔뜩 써놨는데 주민이라고 하는 것이 뭐야? 주민등록증 있잖아, 주민등록. 주민이라는 것이 거주자라는 뜻이야, 거주자. 그래서 주민등록증에는 태어난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가 있잖아요. 주민이라고 하는 것이요, 원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야, 주민이라는 것이. 근데 거기에 주체라고 하는 말은 싹 빠지고 관리 대상이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사용돼요.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이 그것이고
행정에서 주민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래요. 행정에서 말하는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소재지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관리 대상이야. 실제로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이라고 하는 것이 삶을 구성하는 주체로서의 의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위 생활세계라고 하는데 삶을 구성해 나가는 삶의 주체로서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없고, 행정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의 대상으로서의 의미만 남아있다고. 제 이해가 가요? 다 번호 달린 사람들이잖아. 주민번호로 다 관리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행정이 다니는 거지. 근데 주민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주민은 원래 그런 게 아니야. 삶의 세계에서 자율성을 갖고 있는 존재, 또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내용을 형성하는 형성적인 존재야. 관리 대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야.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존재란 말이야. 그런 것으로 주민이라는 말의 의미를 회복해야 돼. 주민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스스로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해결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주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무슨 주민자치법 이런 데서 이제 주민 주권이라는 말을 그 단어는 들어가는데, 주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선거권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껏해야 주민 소환권, 주민 투표권 이런 것들인데 현실성 전혀 없죠 지금. 어쨌든. 근데 주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투표권 정도를 의미한다고. 현재 주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소극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형성적인 권리를 포함한 개념이 주민 주권이라는 의미야. 그건 마치 뭐랑 같으냐면요, 시민이라는 말을 쓰잖아. 시민이 고양시에 사는 사람이 시민이야? 원래 시민이라는 뜻이 뭐야? 시민이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혁명적인 뜻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어요. 시민이라는 말은, 시티즌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그 자율성을 갖고 있는, 정치적 자율성을 갖고 있는 부르주아지들을 시민이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근대 혁명을 만들어낸 주체들을 시민이라고 했다고. 훨씬 더 정치적인 의미가 훨씬 더 강했던 용어예요. 그 사람들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살았었던 것이지. 도시 부르주아라고 할 때 부르크에서 살아가면서 근대적인 근대 국가, 이 기존의 낡은 질서 부채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했던 그 자유로운 존재들, 주체들을 시민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시민의 본래 뜻은 그거야. 정치적 자율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야.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시민으로는 안 돼. 이제 시민, 국민, 복잡하죠? 국민, 시민, 주민 할 때요, 잘 들어보세요.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인민이라는 말을 잘못 쓴 거라고 그랬죠. 어쨌든 근데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국민이 됐어. 국민이 됐잖아. 근데 여권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써 있잖아요. 국가에 속한 주체야. 국가를 만든 존재라는 뜻이야. 국가를 만들거나 국가에 속한 존재라는 뜻이 국민이야. 시민은 뭐냐? 왜 우리가 87년 이후에 시민사회가 형성됐다고 그래요?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국가는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국가가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헌법적인 권리가 보장돼야 되죠. 그죠?
소위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돼야 된다고. 시민권의 핵심이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라든지 뭐 이주의 자유라든지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지 이런 헌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권리들이 실제로 시민적인 권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유혈항쟁 이후에 시민사회가 형성이 됐다. 그리고 시민운동에서 집중적으로 했던 것은 그런 시민권, 헌법에서 그냥 명목적으로만 있었던 시민권을 실질화시키는 거였었다. 그래서 법과 제도와 정책을 시민의 권리, 보편적인 권리를 실제로 획득하는 주체가 시민이었었다. 이해가 됐죠? 시민운동 하잖아. 환경권이 중요하다고 시민운동 하잖아. 여성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성권을 하잖아요. 인권이 중요하다고 인권 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은 이 시민권에는 없는 게 있어. 뭐가 없을까요? 삶의 현장성과 구체성은 없는 거야. 이해가 돼요? 환경운동연합이 있는데 환경운동연합이 이 고양시 전체 내지는 한반도 기후변화는 얘기하지만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그거는 왜냐하면 이건 보편적인 권리, 환경권이라고 하는 건 보편적인 권리가 벌써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근데 우리 삶에 있어서의 구체성, 우리 삶에 있어서 현장성, 내가 살아가면서 겪고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필요한 그 권리, 그 주체가 필요한 거야. 그게 주민이고 주민주권이란 말이야.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돼요. 그래서 국민이 단계를 넘어서 시민이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주민이 단계, 삶의 주체이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 삶을 해결해가는 주체로서의 권리를 획득해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주민과 주민주권의 재해석이야. 이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머리입니다. 뭐가 필요하냐? 필요한 것만 딱 얘기하고 가실게요. 제가 이거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우리가 이게 뭘 이게 행복한 삶을 만들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지? 고민을 많이 오랫동안 했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6가지 과제를 찾아냈어요. 너무 길면 안 되잖아. 버려야 될 모든 건 됐어요. 버려야 될 자세 뭐 엘리트주의부터 그건 보시고 우리가 주민주권을 이렇게 얻어야 되는 게 왜 그래?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야. 내가 행복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우리 주변이 행복하고. 근데 이러려고 하면 제가 줄여도 이 6가지는 필요하더라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국가에서 삶으로 방향전환해야 돼. 방향전환해야 돼. 자기 삶을 사랑해야 돼. 삶의 공간에 관심을 가져야 돼. 국가라고 하는 헛방에 대해서 이렇게 열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너는 뭐 국가가 망해도 좋다는 얘기냐? 안 망해. 내 삶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국가는 더 건강해져. 거꾸로요, 거꾸로. 내 삶에서 붕붕 떠 있을수록 국가는 허접한 국가가 되는 거야. 삶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오히려 국가에서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운동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념에서 문제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저는 잘 알죠. 근데 저게 이념에서 문제중심으로가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잘 안 돼.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저게 참 고질병이야. 저게 국가주의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집단주의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끼리끼리 놀 때 저기 이념을 매개로 해가지고 끼리끼리 놀거든. 그러다 보니까 저기서 벗어나지 못해. 근데 여러분 이념 집단에서 다 감히 탈퇴하는 거야. 그거 아무런 쓸모가 없어. 뭐 진보 보수 뭐 개똥이나 진보 보수라고 하는 거는요 노동과 자본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산업사회가 만들어 놓은 200년 된 프레임이야. 지금은 기본적인 틀이. 지금은요 디지털 정보화 사회를 넘어서서 생성형 AI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는 특이점이 오는 시대가 된다고 그래. 인간과 자연을, 인간과 기계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무슨 노동과 자본이야. 무슨 진보와 보수야. 개똥 같은 얘기야. 그거는요 전형적으로 저쪽에서 정치해 먹으려고 정치가 존재해야 되잖아. 그래야지 지 일자리가 계속 유지가 되잖아. 편가르기를 왜 하냐면 지 자리가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왜 그 낡은 틀에 쫓아가? 이 이념을 버려. 이념을 제가 말하는 이념은 낡은 이념을 버리면 현실적인 이념이 생겨. 공론적 이념이 생겨. 새로운 이념으로 바꾸세요. 근데 낡은 것을 버려야 생겨. 근데 낡은 것은 그냥 머릿속에 지운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관계를 끊어. 이념적인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끊어. 너무 심한가? 관계를 소홀히 해. 이별. 그게 살 길이야. 그 다음에 사업에서 활동으로 바뀌어야 돼. 저 사업 때문에 아주 시민사회가 아작이 난 거야. 아작이. 저게 그 행정이 심부름하는지도 모르고 인권을 위해서 뭐 환경을 위해서 돈 딱 끊기는 순간 그냥 공중 분해돼 버리죠. 그 사업에는 왜 시민사회가 왜 활동을 해야지 왜 사업을 해? 사업은 기업이 하는 걸 사업이라고 그래. 시민사회는 활동 액티비티라고 그래. 활동을 해야지. 활동 에너지는 내부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왜 사업도 아니야. 외부에서 돈은 바깥에서 오면서 그거 가지고 활동을 하니 그건 사업도 사실은 제대로 된 사업도 아니지.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지가 만드니까. 근데 이건 뭐 사업도 아니고 활동도 아니고 애매야. 이제부터는요 사업 하지 말아야 돼. 사업도 끊어. 사업도 활동해 활동. 활동하는데 돈 안 들어요. 사업 그 다음에 조직과 집단과 조직에서 네트워크에서 개인으로 네트워크가 된 개인. 여러분 개인이 정말 중요해요. 공론장은요 다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공론 포럼 이렇게 네트워크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처럼 공론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렇게 다 개인들이야. 그 사람 중에는 뭐 엄청 유명한 사람도 있어. 뭐 국회의원도 있고 뭐 무슨 뭐 단체장도 있고. 그래봤자 그것도 개인이야 다. 다 발언권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 네트워크에서는 모든 노드에 있는 가치가 다 똑같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대의제 민주주의, 기존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었던 것이 잘 생각해 보세요. 대의제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계이기도 하냐면 쪽수의 한계, 다수결의 한계라고 하는 의미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머리통 수로 권력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어. 기존의 민주주의는. 그렇죠? 이해가 가죠? 그런데 디지털 사회 새로운 민주주의, 수기 민주주의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독자적인 가치를 갖는 존재들이야. 머리수로 대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네트워크화된 개인으로. 그 다음에 돈에서 즐거운 건 의미가 없고. 이게 설명 안 해도 되죠. 지금 돈에 환장 들린 사회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래 돈을 좋아한 게 아니라 돈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구렁텅이에 다 빠져버렸어요. 다 모든 관계를 다 소홀히 하고 그냥 살려고 돈 버는 쪽으로만 집값도 올라가고 애들 키우는 거 그리고 하루하루 먹고 살고 해야 되다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만 간 거야. 가서 보니까 허벌판이야. 저밖에 없어.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로 관계가 다 끊어졌으니까 다 고립하는 개인이잖아요.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 사람은 제가 이제 전공은 동물생태학이에요. 생태학이에요. 동물처럼 좀 생겼죠. 거기다 이제 제 전공이 사회성이야. 소시알리티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뭐 박사도 받고 뭐 외국까지 갔다 오고 그랬는데 다 잊어먹었어. 다 공문장 하다 보니까 다 잊어먹었어. 국가적인 현실인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한테 명확하게 남아 있는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사회성 왜 어떤 동물들은 사회성을 갖고 어떤 동물은 혼자 살고 또 어떤 동물들은 사회를 한 10마리 뭐 이렇게 하고 어떤 동물들은 뭐 수만 마리 또 인간처럼 뭐 수천만 마리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사이즈가 다르지 뭐 그런 게 이제 제 전공. 그 강의는 돈 내고 드렸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살지 않으면 삶이 불행해져. 내비둬도 그냥 내비두면 불행해져. 고립시켜 놓으면. 그리고 빨리 죽어. 실험도 되게 많아요. 유인원 물론 사람 가지고 하는 유인원 뭐 침팬지나 이런 거 가지고 하면 그리고 지능이 굉장히 나빠져. 그러니까 똑같이 태어나도 고립시켜 놓잖아요. 그럼 바보처럼 해요. 그리고 감각도 발달을 안 해.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먹을 걸 충분히 줘도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그리고 쉽게 죽어. 굉장히 본질적으로 사회성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회성을 계속해서 키워가야 돼. 사회성만 키워가도 지금처럼 안 죽어. 저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을 저는요 고립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관계망의 단절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사람 혼자서 못 견디는 존재거든. 근데 우리가 시민사회는 돈이 있는 사회가 아니지.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가 아니죠. 관계성이 중시되는 사회잖아요. 근데 만나면은 돈을 줄 수는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뭘 줘야 돼? 즐거움을 줘야 되는 거야. 재밌어야 돼. 재밌으면은요, 내가 낮에는 그 기업에 빨리고 저 힘든 정부에 빨리고 더럽게 살았는데, 그래도 저녁에 와가지고 우리 동네 문제를 가지고 산왕산 가지고 우리 동네 문제 가지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참 즐겁고 참 보라고. 즐거움을 줘야 돼. 즐거움을. 돈 대신 즐거움을 줘야 돼. 돈 주면 안 돼. 돈 주면 썩어. 저 돈을 어디서 받았겠어요? 정부에서 받든지 기업에서 받든지 받지 않으면 없잖아요. 그런 돈 받지 말고 대신에 즐거움을 어떻게 줄 건지를 연구를 하라니까. 즐거움을 어떻게 하면은 만족감을 서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에서 즐거움과 의미로 바뀌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청와대 게시판에다 쓰고 윤석열 대통령 욕하고 서로 으쌰으쌰 그런 거 하지 마. 그렇게 한다고 변하는 개똥이 하나도 없어. 그거 진짜로 허접한 일이야. 그럴 시간에 공론장 만들고 논의하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공감대를 만들고 이웃하고 이렇게 친해지고 의기투합하고 하는 그게 시민 권력을 만드는 공간이라니까. 그 짓 하라고. 시민 권력 만드는 일하라고. 더 이상 이렇게 물론 깝깝한
상황에서는 어드버컷이 할 수 있어요. 여기 뭐 고양시장 뭐 물러가라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못한다는 얘기, 의미 없다는 얘기 전혀 아니야.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돼. 그것만 가지고는 세상이 안 바뀌어. 바닥을 바꿔가는 일을 별도로 해야 돼. 그리고 바닥을 바꿔갈 만큼 이미 바닥이 준비가 돼 있어. 저는요, 고향은 차고 넘친다고 생각해. 그 역량이 진짜. 그런데 왜 못하냐? 아무도 안 해봤기 때문에.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는 공적인 거는 공무원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왜 하냐라고 하는 식의 의식이 쩔어 있어서 그냥 우리가 하면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주인이고 그 혜택을 받아야 될 주인이기 때문에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면은요 너무너무 잘해. 너무너무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잘해요. 제가 곳곳에 가서 사례를 만들잖아요. 제 역량이 탁월해서 그런 사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역량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가는 곳마다 만들어져요. 이제 고향에서 만드세요. 아시겠죠? 네. 마치겠습니다.